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오늘 밤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지만은 또 맨날 안 가는 사람은 맨날 안 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뉴욕타임스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뉴욕타임스가 맨날 세계 경제 포럼에 안 가는 사람의 명단을 꼽아봤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워렌 버핏, 그리고 애플의 신화 자체인 생전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지금의 애플의 팀 쿡, 제너럴 일렉트릭의 제프리 이멜트,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최고 경영자들 다 안 갑니다. 이들이 안 가는 이유, 정재계 인사들을 잠깐 만나는 사교의 장일 뿐 실제 세계 경제를 나아지게 하는 데는 별반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별 의미도 없이 얼굴 도장 찍으러 갈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다보스 포럼이 부자들, 그들만의 잔치라고 얘기가 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85명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35억 명이 가진 재산만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85명이 35억 명분을 가진 거죠. 이렇게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기만 합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불균형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인 행동까지 확인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쌍용차의 경우처럼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정부나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을 노동자들이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인 사회적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또 3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오늘 발표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오늘 장중 내내 정말 지루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장 막판에 좀 뒷심을 발휘해 주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6.53포인트 0.33% 상승해서 1970포인트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2포인트 0.4% 상승해서 523.0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체별로 보게 되면은 보험과 투신 그리고 연기금 등 국내 기관 투자들이 주식을 한 500억 원어치 사줬고요. 네. 외국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이 한 70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내 기관 투자들이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6일째 오른 것 같네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모양새가 좋고요. 네. 사이즈별로 보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중형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앞뒤로 꽉 막혀 있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이 이 돌파구를 중형주 또는 코스닥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상대적으로 중형주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더 양호하게 가져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변수들이 있었나요? 오늘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일본 회의 통화정책 개금정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외 변수가 크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외 시장에서 별다른 모티브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싼 주식은 좀 사보겠다라는 이러한 노력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답답하지만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며칠 동안 카드 재발급 때문에 이 카드 발급과 관련된 업체들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그랬나요? 오늘은 특별히 그러한 모양새였다라 평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종목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재료는 충분히 가치는 있다. 하지만 좀 해묵었다고 할까요? 이미 일주일 가까이 불거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업종의 어떤 테마로서의 가치는 좀 많이 시간이 지금 지날수록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접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떤가요? 이제 다음 주면 설이잖아요. 네. 설 관련,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은 춘절이겠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주식도 시장도 괜찮았고요. 이마트도 그런 대로 시장이 그런 대로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한 번쯤 관심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이고 배달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에서 본다고 하면은 계절적인 요인 또 제가 얘기하는 이제 시즈널러티라고 하죠.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루 이틀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이거는 유효하겠지만. 이것이 늘 그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다라고 평가하시기 쉽지 않아 보이고 기술적인 매매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역시 감독은 방망이를 짧게 져라라고 사인을 줘야겠네요. 예, 여전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1930선에서부터 지금 1970선까지 올라가는 과정 나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있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의 최대 재료는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방망이를 길게 잡는 것보다는 짧게 잡고 휘두르는 것이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정부의 카드 사태 대책 발표가 있었죠? 네. 그냥 간단히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공유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니까 당연히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보면은 불필요한 해지한 분들 정보까지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같은 금융 그룹 내에 모든 계열사들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만약에 이제 유사한 일 때문에 사회적 파문이 큰 그런 유출 사고가 벌어질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 CEO를 해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액의 1%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잡느냐가 조금 좀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금전적인 부담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세계 카드사 국민, 롯데 농협 아마 여기는 이미 CEO들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해임 공고 조치가 내려지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영업 정지 조치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CEO들은 책임 다 지고서 물러나셔야지 지금 물러나시면 어떡하죠? 그렇죠.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불필요한 정보는 정말 좀 안 가져갔으면 좋겠고 공유하는 것도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또 이 데이터라는 게 또 어디서 어떻게 셀 줄 몰라서 참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제일 저도 이용하면서 느꼈던 건데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건 금융기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가입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 이제 뭐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절대 안 되죠. 예. 모두 동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뭐하러 묻는지 도대체. 예, 아니오를 분명히 묻는데 아니오라고 대답하면은 서비스가 안 되니까. 네. 그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관행화되고 일상화돼 버린 건데 이런 부분들도 꼭 이번 카드사들의 문제만 아니라 통상적인 그 기업들의 개인 정보 요구 관행 이런 부분도 이번에 당연히 좀 뜯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가솔린으로 가는 자동차인데 작년에 디젤차 점유율이 3분의 1이나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린 자동차가 153만 대인데요. 이 중에 한 50만 대가량이 이 디젤차입니다. 점유율 30%. 네. 이제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있죠. 현대, 기아, 한국 GM, 쌍용, 르노, 삼성. 이 5개사는 36만 대의 디젤차를 만들었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 9만 7천 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차에서 디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네. 특히 이제 요즘 잘 나가는 유럽차들이 대부분 디젤 모형으로 출시가 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이 가솔린, 이 휘발유차가 거의 뭐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디젤 인기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유가가 높으니까 기름값이 비싸니까 연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면서 디젤차가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고 또 연료비는 상대적으로 싸고 게다가 디젤차의 이제 단점으로 지적됐던 게 이제 시끄럽다. 소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이제는 차종을 굉장히 좀 다양화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이 SUV 같은 차량만 주로 디젤이었는데 이제 승용차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이 되면은 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차에는 일종의 부담금이 매겨지고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에게는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 부과되는 차량은 값이 비싸지겠고 보조금이 주어지는 차는 값이 싸집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여부에 따라서 차값이 굉장히 격차가 커질 수가 있는데 디젤차는 이 경우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경쟁력까지도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디젤차한테 유리한 국면이 2015년 후에 벌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수입차들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디젤차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전기차가 더 빨리 또 성장을 하면서 이 자리를 또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제 전기차도 근데 이제 아직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기차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충전 시설이 많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고요. 충전소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주유소만큼 뭐 생기긴 어렵더라도 간이 충전소라도 좀 많이 생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뭐 장거리 운행은 힘들겠지만 시내 주행용 혹은 각 집에 이제 뭐 세컨드카 개념 정도로는 전기차가 꽤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카이스트에서 도로에서 충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상용화는 아직 먼 얘기인가 봅니다. 아직도 충전 시설은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참 걱정이 되는데 병원에 많이 가서 CT 촬영이나 방사선 이런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하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또 그런 조사가 나왔네요. 피폭량이 많이 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CT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전국 의료기관에 각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량을 이제 기록을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정부가 CT든 뭐 엑스레이든 이런 것들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이제 국민적 불안 해소 또 그거에 대한 관리 이걸 위해서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 관리라는 걸 이제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CT로 발생하는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량을 이제 개인별로 기록을 하고 전산 프로그램으로 구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이제 이 버튼만 누르면은 이 환자분이
지금까지 이 방사선 피폭량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좀 많다 싶으면은 다른 검사로 이제 좀 대체할 거를 이렇게 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간 진단용 방사선 검사 건수가 2007년에 1억 6천만 건이었는데 2011년에는 2억 2천만 건으로 5년 사이에 한 35%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연간 이 방사선 피폭량은 이 진단 과정에서 2007년에는 0.93 밀리시버트, 이건 이제 방사선 피폭량 단위인가 봅니다. 0.93 밀리시버트였는데 2011년에는 1.4 밀리시버트로 무려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마 저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 건강검진 같은 게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부분 1년에 뭐 한 번 이상은 꼭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뭐 경우에 따라서 CT도 찍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의료기관에서 굳이 찍지도 않아도 되는데 자꾸 CT를 권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일반 엑스레이보다 이 CT가 방사선 피폭량이 훨씬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방사선 검사 중에 CT 촬영은 2.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냥 일반 엑스레이가 되겠죠. 근데 그걸로 인한 이 피폭량, 방사선 피폭량은 CT 전체에서 CT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6%나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군요. 물론 요즘 상대적으로 뭐 저선량 CT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경우 병명 진단을 위해서는 뭐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불필요한 어떤 뭐 이 병원의 돈벌이 목적이라든가 또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좀 CT가 남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병원에 좀 자주 가는 편이라서 그런데 CT를 이 병원에서 찍고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절대로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시 찍어야지 되고 응급실만 가도 무조건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찍어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다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원격 진료보다 더 필요한 게 아닐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본의 고용 시장이 지금 활기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일본 주요 기업들의 금년도 상반기 대졸 채용 예정자 수가 전년보다 3%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한 5% 정도 줄었는데 서비스업 쪽에서 7%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베노믹스 덕분에 내수가 좀 살아나고 또 금융 쪽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업 쪽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며칠 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상위 500대 기업의 금년도 채용 건수는 1.5%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조를 이루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떨어져서 월급, 예금, 집, 전세금까지도 모두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관련한 기구를 만드신 한홍구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시면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파업은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네, 파업을 했던 노조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청구가 되면은 노조원들의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화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 손잡고라는 기구를 설립을 하기로 대표 제안하신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곤하신가 봐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제가 항상 좀 만나 뵙고 싶었지만은 경제 쪽을 취재하다 보니까 역사학자님이라 뵐 기회가 없었는데요. 예, 역시 현실에 참여하시다 보니까 또 만날 기회가 생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이죠. 24일에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 줄이면 손잡고입니까? 손잡자입니까? 네. 네, 손잡고입니다. 예, 이름이 네. 참 길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손잡고로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노조에 대한 이제 손배 가압류가 노조를 더욱더 어렵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무엇을 위한 기구이고 어떻게 출범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한국 사회에 워낙 돈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몇십억 하는 돈이 돈 많은 분들한테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평생 노동일 하는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배달호 김주익 두산과 한진중공업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동안 뜸했다가 다시 이제 요즘 손배 가압류가 남발되고 있는데요. 네. 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닥쳐왔습니다. 쌍용에서만 벌써 22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게 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도가 수많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자본가들이,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파업을 걸어도 재판에서 이기지 못할 뿐더러 사회적인 지탄을 받죠. 예. 예, 그렇게 된다 한국의 어떤 이 법률 체계라든가 언론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아주 후진적이고 거의 뭐 야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배 가압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지식인사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게 노동자들 개인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인데 여기에 시민사회가 아무런 일을 못하고 지식인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게 참 부끄러워서 그런 걸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좋은 뜻으로 만드셨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시사를 하셨나요? 사실 금요일 날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금요일 날 준비 모임의 전 단계인 주비 모임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을 모실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실무진들이 이제 처음 모여서 그런 거 해야 하는 단계인데 기사가 좀 신문에 앞서 나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초동 단계에서는 이제 성공회대 노동대학의 학장 맡고 계시는 하정강 선생님, 뭐 노동 상담을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시고 하정강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또 조국 교수, 조국 교수는 특히 업무 방해, 이 파업을 하면 업무 방해도 다 걸고 그래서 불법 파업 만들고 그래서 검찰이 개입을 하고 이제 노동자들 발목을 잡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업무 방해죄라는 게 쟁의 행위에서 성립이 되는가에 대해서 좋은 논문을 쓴 바 있어요. 법률 전문가로서 그래서 조국 교수 모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나 이건 이제 지금 구속되셨습니다만 한참 저희가 이제 준비 논의할 때 출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또 쌍차 노동자들 돕기 위한 와락이라는 데가 있었죠. 거기 권지영 대표, 또 서혜성 소설가 등이 참여하기도 했고, 또 국회에서 은수미 의원, 뭐 이종걸 의원, 뭐 이제 이런 분들, 또 언론노조위원장 했던 이강택 위원장, PD,
또 권영국 변호사 민변에서 활동하고 계신 뭐 이런 분들 비롯해서 지금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아직 여기 이제 참여하시기로 한 분들 그리고 또 참여하기로 한 단체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일단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나 개인에서 같이 하겠다고 힘을 보태겠다고 네. 연락이 와서 저희가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파업이라는 게 사실 이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파업하면은 사람들이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헌법적 권리고, 네. 그것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나라가 파업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해 놓는다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을 받지 못하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국가가 그런 균형자적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이 사법제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가령 그러니까 그 파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자본가 측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불법이 있고 그다음에 용역들이 폭력 행사하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기소되거나 위법 처리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노동자들이 조금 이제 어떤 자본가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기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판결 또 민사 판결 떨어져서 수십억 배상이 나가게 네. 되는데 사실 파업이라는 게 자본가들에게 어떤 그 회사 사측에 그 손해를 입히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업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파업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본가가 노동자들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게 이제 그 헌법적 권리로서의 그 파업권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손배 가압류라는 걸로 그냥 덜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손배 가압류 규모가 집계된 것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50여 개 사업장에서 한 2천억 이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한 2,200억 그리고 이상.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파업에 2천억이요. 예. 네, 그걸 노동자 개인에게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요. 예. 가령 회사에서 이제 개별 회사로 치면은 수십억 대가 되는데, 네.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기가 막힌 게 자기들이 그 노동의 가치가 그렇게 됐었나. 자기들이 평생 정말 몇 년을 망치질 해가면서 노동을 해가면서 해도 만져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네. 겨우 일주일 한 달 자기들이 일을 안 했다고 그게 손실이 입혀지는 거라는 거에 노동자들도 아연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파업했다가 해직됐다가 복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가압류돼서 네. 집에 갖고 가는 돈은 실질적으로 아주 몇 푼 안 되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던 것도 다 끊고 빚은 늘어나고 아주 그래서 이제 정말 뒷산 어느 나무에다가 목을 맬까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게 두산중공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아마 70몇억 손배 가압류가 들어와서 그때 항의하면서 이게 목숨을 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계를 위협하게 되는 손배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령 박정희 정권 때는요. 네.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 같은 걸 조작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시킨 그걸 사법살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저는 민영화된 사법살인 같아요. 민영화된 사법사기요? 사법살인. 예. 사법살인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장 정부가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가 교수형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목을 매게 하고 약을 먹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들 19세기 정도에서 대개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은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게 또 캄보디아에 가서는 거기서까지의 손배 가압류가 그러니까 이 이게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니까 정말 아주 전 지구적인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쌍용차 해고 사태 때 그때 이제 손배 가압류 때문에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노조원들 생활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지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말 그 말로 옮기기 힘든 처지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쌍용 문제는 정말로 겁이 나는 게 그게 네. 그 선배 가압류가 떨어지기 전에 그 20여 분이 벌써 목숨을 끊었는데. 그렇죠. 예. 그 여기에 저는 그 판결이 이제 판결을 딱 보는 순간 아찔했고 이제 그래서 이게 저도 이런 거 좀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왜 아무도 안 할까 그런 생각만 늘 해오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번 연락해서 이런 거 한번 좀 만들어보자, 사회적인 여론화를 좀 시켜보자 하고 나섰는데 정말로 차에 받아놓고 그 기다리는 듯한 그 옆에서 볼 때 전전긍긍 하고 있는 그 처지였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파업까지 떨어지니까 뭐 그분들 일상생활이란 거는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 노조원들 간의 이간질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표를 쓰면은 손배 빼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번에 MBC 파업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뭐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호도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변호인 그 대사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를 그 사회적으로 크게 외쳐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한국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중요한 원인을 노동 현장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우선 그 법률가들조차도 그러니까 노동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사회 시간에 제일 집중적으로 거치는 게 노사분 단체 협약. 사회 교육 시간에요. 예. 그럼요. 노동교육이라는 게 철저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파업이나 분규를 가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해보면서도 역할을 계속 바꿔서. 누구는 자본가 역할을 했다가 하고 누구는 노동자 역할을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는 정부 관리가 되고 누구는 언론인이 되고 누구는 시민사회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일반 시민이 되고 그런 역할을 바꿔서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업이라는 게 벌어지고 분규라는 게 벌어졌을 때 양쪽의 입장이 이렇구나. 기자들 경우에 한국은 자본가만 그 입장만 전달하고 그다음에 파업이 벌어져서 시민의 발을 골모로 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민들 불편하다 그런 것만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언론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그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한국 사회 그 이제 이런 현실을 좀 그 바꿔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그 우리 법률 교육, 그 학교 교육에서 노동 문제를 좀 가르쳐야 하고. 우리 사법시험이라든가 그 로스쿨에서도 노동법에 대한 그리고 헌법에서의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그 교육이 좀 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잡고의 경우에는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건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하신다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겠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뭐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너무 좁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으로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향후 계획하고 계신 분. 그렇습니다. 그 법률 개정에서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령 예컨대 파업의 그 목적을 게다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은 지금 뭐 불법 파업으로 그 규정되어 있는 상당 부분이 풀리죠. 상부 그 출토 파업이나 MBC 파업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한 것인데 이제 불법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 노동법상에 그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거 그 한 줄 넣어주는 거 갖고 불법 파업 문제 상당히 풀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손배가압류 그 손해액 산정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와 그다음에 영업손실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죄다 이 파업에다가 밀어놓고요. 그다음에 불법 파업에 대한 그 손실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파업을 했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게 100이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게 110이라면 그거는 10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 손해 배상액으로 선정을 해야 하는데 110 전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굉장히 잘못된 거라서 그런 걸 바꾸는 거 이런 작업을 하고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길게 보면서 우리 사회에다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시민사회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노동자야말로 우리 사회 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이고. 예. 그런데 뭐 90년대 시민운동이라는 게 생기면서 노동자가 빠져버린 이제 그런 시민운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민주운동과 시민운동이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예. 이게 하나가 돼도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키는 게 좀 네. 힘에 붙였었는데 네. 둘이 갈라지고 나니까 뭐 여지없이 각계격파 당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시민이 좀 만나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특히 선배가압류 문제가 노동 따로 시민 따로 가면서 노동계가 정말로 자본 어떤 수고 세력에 의해서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시민사회가 그동안에 손 놓고 있었는데 예.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해보자. 같이 손을 잡아보자. 예. 이런 취지로 모이게 된 겁니다. 일단 선배 가압류도 잡아주시고요. 네. 우리 일하는 시민이 갖고 있는 파업권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을 만들어 주시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게 임시정부의 헌법에 보면은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정말로 잡는 서로이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가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정수기, 비데 거의 사서 쓰시는 분보다는 빌려 쓰시는 분들, 렌탈해서 쓰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 소비자 피해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도 정수기, 비데 다 렌탈하세요? 둘 다 없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둘 다 렌탈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정수기랑 비데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해요. 네. 지금 너무나 필수 가전제품이라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물에 대한 소비가 90년대 무렵부터 이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거듭되면서 시작이 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전화가 약간 지직하는데요. 네. 약간 떼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잘 들립니다. 예.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균으로 인한 오염 문제 같은 경우는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금속이 검출된다 이래버리면 끓여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수기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당시 정수기 가격이 이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호가다 보니까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물품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문 교육으로 유명했던 한 회사가 그 방문 교육의 노하우를 살려서 이제 98년도에 처음으로 국내 정수기 사업에 렌탈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전문가가 찾아다니면서 깨끗한 물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일부 이제 렌탈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매 비용도 낮춰주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정수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2006년부터는 다양한 업체들이 홈쇼핑으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최근에 정수기 렌탈의 서비스 공식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요? 36개월 월 19,900원. 네. 이게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약정이 이제 상식화된 것도 이제 지금의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달이 빠져나가는 세금 같은 건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정수기에 대한 피해 사례가 간간히 드러나기는 했었어요. 언론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가 정수기 본래의 목적이 위생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필터 교환이나 이런 정기적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 그래서 정수기에서 곰팡이랑 물이끼가 발생된다든지 벌레 유충까지 발견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얼음 나오는 정수기가 나오다 보는데 이것도 편리하지만 얼음 나오는 그 부분에 새롭게 또 청소 관리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여기 기능이 하나 추가될수록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을 선택하실 때 기능의 편리성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도 미리 감안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는
정수기물이 일반 생활용수보다 과연 깨끗한가, 네. 안전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되게 많죠. 그렇죠. 정수하는 방식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나쁜 것만 이렇게 필터링하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나 뭐 유익한 어떤 성분들까지도 이렇게 걸러내서 소위 죽은 물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사실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물을 갖다가 식물에 주거나 이제 물고기를 키우니까 얼마 안 가서 죽게 되더라라는 걸 뭐 실험 결과로 이제 보여주기도 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뭐 이럴 바야 차라리 뭐하러 돈 주고 정수기씩이나 쓰냐 이런 회의론도 사실 많이 일어났었죠. 네. 그런 거 보고 또 잊어버리는 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냥 빠져나가고 나는 그냥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렌탈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처럼 징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끊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수기가 그렇다고 해서 없이 산다 뭐 이러기는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뭐 렌탈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근데 렌탈 서비스 자체에 대한 민원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네. 수년간 렌탈료를 이렇게 지불하고 쓰다가 원래 렌탈 계약 종료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후에 이제 그 제품을 내 소유로 넘겨받게 되잖아요. 예. 그러거나 아니면 난 렌탈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품 자체를 이렇게 구입을 하셨거나 예. 이런 분들은 점검비 명목이라고 그래서 이제 관리 요금만 이제 내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일반 렌탈 고객과는 다른 약관을 적용받거나 타 제품으로 이제 렌탈을 강요받는 거거나 이런 피해 사례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왜 그런가? 왜 예. 그냥 구매를 했으면 소중한 고객인데 왜 네.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부에 나름 사정이 있더라고요. 계속 제품의 소유권을 이제 업체한테 주고 렌탈이라는 게 네. 그러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내는 거니까 안정적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업체 입장에서. 네. 그리고 업체에 대한 투자 평가라든가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렌탈 가입자 수라는 게 계속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주는 어떤 지표가 되다 보니까 업체들로 하여금 이 렌탈 가입자 유치에 공을 들이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게다가 예. 이제 또 피해 사례 중에는 렌탈 계약을 종료했는데 계약을 이제 다시 계속 쓰겠다라고 갱신하지 않았는데 네. 담당 점검원이 뭐 임의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렌탈 요금이 계속 나갔었더라. 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네. 중도에 요구했을 때 수십만 원 가까이 위약금을 고객에게 물리는 그런 피해 사례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수기라는 거를 써보다가 반납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기간이 지나니까 위약금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네. 또 이렇게 해도 수십만 원씩을 또 뜯어가는 그런 업체들도 있군요. 그러게요. 예. 현행 법상으로는 업체의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일 때는 위약금을 한 푼도 업체에게 주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렌탈 서비스가 정말 뭐 요즘 안마의자 이런 것도 렌탈하라고 뭐 광고하더라고요. 이번 설 효도 물품으로 되게 광고 많이 하고 계시던데, 네. 안마의자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워낙 생활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캠핑용품 같은 것도 막상 사기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맨날 쓰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예. 뭐 라텍스 같은 특수 소재의 매트리스라든가, 네. 흙침대, 반신욕기, 네. 이런 다양한 물품들이 이제 렌탈 서비스로 이제 가격적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산업사회의 주류 소비 문화였던 것이 이제 소유였다면 임대주택, 렌탈 상품처럼 이제 앞으로는 접속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통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렇네요. 근데 렌탈은 점점 늘어나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네. 우리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 자동차라는 것도 이제 리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좋은 점들을 잘 살리려면 네. 매월 쪼개진 비용만 싸다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전체 비용이 얼마지? 그게 혹시 더 높아지진 않았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 보셔야 돼요. 네. 총 비용. 예. 그렇죠. 총비용이요. 알겠습니다. 이게 감가상각비, 네. 각종 유지보수비, 그 서비스비 이런 게 네. 합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실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할부에 우리가 그 어떤 왜곡 효과 같은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잘 명심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